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족이 제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니고요. 친정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믿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큰 배신을 당하고 괴로워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어릴 적부터 집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오빠나 남동생들에 비해 차별받는 친구들도 많았던 시기라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6살 차이가 나는 큰오빠는 부모님 다음으로 든든한 사람이었고 3살 위에 둘째 오빠는 친구 같으면서도 항상 제 고민을 먼저 눈치채고 다가와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사춘기 시절에도 그 흔한 방황 한 번을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오빠들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일 없이 다녔는데 중학교에 올라가 3학년이 되고 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소위 잘 나간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남학생이 절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그 남학생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같은 반이었던 적도 없고 동아리 활동도 겹치지 않은 학생이었기에 그 친구가 직접 고백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어린 마음이 컸는지 누구와 교제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동성 친구들과 같이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수다 떠는 게 더 재미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노는 아이는 자신이 고백을 한 남자가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엄청 났더라고요. 하필 그날 제가 좀 늦게 등교를 했는데 교실 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수업에 늦을까 싶어 크게 개의치 않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제자리에 물과 뒤섞인 쓰레기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고 그 위에 제가 놓고 갔던 책들이 마구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짓궂은 장난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어머,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라며 짜증을 내며 물에 부른 책을 들어올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노는 아이와 그 무리의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제 의자를 발로 차더군요. 그 아이들과는 크게 나쁜 적도 없고 그다지 말도 하는 편이 아니었던 저는 그 아이들에게 너희가 그랬어? 왜 남의 책을 이렇게 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 책을 쓰라는 거야? 라며 발끈의 말을 했습니다. 종종 다른 아이들에게 시비를 거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단 있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저에게 너 강호준 알아? 라며 겁을 주는 듯이 눈을 부릅뜨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걔를 어떻게 알아? 걔가 누군데? 라고 하자 그 아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다 종이 쳤고 조례를 위해 담임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자리가 엉망인 것을 보시고는 누가 이런 거야? 이건 장난이 지나치다. 혜주는 얼른 치우고 이 시간 끝나고 교무실로 와. 범인까지 잡아오면 더 좋고 라고 하시기에 얘가 그랬대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남학생 이름을 대면서 노려보기만 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진영, 진짜 너가 그랬어? 너 이번에도 사고 치면 자퇴인 거 몰라? 라며 그 아이에게 인상을 쓰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이는 죄송합니다. 그냥 화가 났는데 화풀이 할 곳이 없어서 하고 보니 해주 물건이더라고요. 다 치워주겠습니다. 해주야, 미안해. 라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진심이 아닌 연기인 것 같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제대로 다시 사과하고 수업 전까지 치워주고 책은 너 거랑 바꿔줘. 어차피 이진영, 너는 공부 안 하잖아. 라고는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그 일은 저를 괴롭히기 위한 첫 발걸음이더라고요. 그날 그 시간 이후 반 아이들은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반에 있던 제 친구들도 하나 둘 저를 피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이 저와 같이 다니거나 아는 척을 하는 아이를 보기라도 하면 따로 불러내 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저와 가까웠던 친구들은 맞기까지 했는데 그 아이들이 남의 주랑 아는 척이라도 해봐. 어디 진짜 얼굴에 큰 돈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문을 알 수가 없는 저는 갑자기 멀어진 친구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며 말을 걸어봤지만 외면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직전에 전학을 갔던 제가 중학교 3학년 초창기인 그때 깊이 사귄 친구도 없었을 뿐더러 한꺼번에 외면을 받으니 당황스럽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가 죽고 예민해지면서 전과는 달라졌는지 둘째 오빠가 와서 묻더라고요. 야, 남해주, 너 무슨 일 있어? 이게 고3 오빠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 왜 그래? 말해봐. 라고 묻는 오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친구들이 저를 외면한다고 하니 오빠는 이상했는지 너 혹시 학교에서 노는 애들하고 싸운 적 있어?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반에 노는 애가 하면서 있었던 일을 말을 하자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집 전화번호나 삐삐로 그나마 너가 가장 믿을 만한 애한테 연락해봐 라고 하는데 선뜻 연락을 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도 오빠를 믿고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울면서 혜주야, 미안해. 내가 다음 주쯤 담임선생님한테 말하려고 했어. 지금은 걔네들이 감시하고 그래서 교무실 근처에도 못 갔어. 너 너무 힘들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오빠의 생각대로 걔네들이 겁을 주고 제 주변을 맴돌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저에게 말을 해주려다 겁도 나고 제게 창피하기도 해서 말을 못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고 전화를 끊고는 저는 다시 엉엉 울었습니다. 우는 제게 오빠는 걔들이 말한 남자의 이름이 뭐라고? 라더니 여기저기 삐삐도 치고 전화도 하면서 알아보더라고요. 그 남자아이가 어떤 애인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나갔다 온다고 나가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더군요. 야, 내 친구의 동생의 후배가 그 남자애인데 그냥 그 여자애가 싫어서 아무나 좋아한다고 한 거래. 그냥 너가 전화 건 게 생각이 났대. 내가 잘 이야기하라고 말했으니까 걔네들한테도 전달될 거야. 야, 너는 고3인 오빠가 이런 것까지 해결해야겠니? 라며 웃더라고요. 오빠가 웃으니 다행이다 싶다가도 또다시 외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은 계속 남더라고요. 한 3주를 학교에서 아무하고도 말을 못하다 보니 더 의기소침해졌는지 평소라면 하지 않을 생각들이 나면서 말이죠. 다음날 학교에 가니 그 아이와 그 친구들이 제 자리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오해를 했나 봐. 미안. 이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더니 강호준이 다 말해줬어. 저기 그래서 말인데 너희 오빠한테 강호준한테 나에 대해 잘 말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내가 진짜 걔 좋아하거든. 이라며 웃으며 친한 척을 하는 그 아이를 보니 소름이 끼치면서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셨고 그 아이 손을 잡으시더니 이진영, 너 나와. 다른 애들이 진술서랑 탄원서 다 써서 들고 왔어. 너는 자퇴 각오해. 나와! 라며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도 교무실로 가 진술서를 썼고 부모님까지 학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학을 와서도 거리낌 없이 아이들과 잘 지내며 티 없이 밝은 제가 그냥 싫었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언니와 오빠들이 있어도 자기를 예뻐해 주기는커녕 매일 때리고 심부름만 시키는데 저는 오빠들이 사줬다고 웃는 모습이 싫었답니다. 안 그래도 싫은데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제가 좋다고 하자 질투심에 괴롭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과 제 주변 친구들을 괴롭혔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기가 죽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연락했던 친구를 주축으로 반장과 아이들이 진술서와 탄원서를 써 담임 선생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저와 통화를 하고 더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신이 너무 비겁할 것 같았다는 친구의 말이 고마운데 서운한 감정이 들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후로 저를 괴롭히던 무리들은 주동자는 자퇴를 당했고 나머지는 정학처분을 받으며 저를 향한 괴롭힘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저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에게 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3주 정도의 시간이었는데도 누군가에게 외면을 받는다는 기분을 알고 나니 그 후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곁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을 깊이 두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오빠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더라고요. 큰 오빠와는 공연이나 극장에 다니고 둘째 오빠와는 운동도 다니고 전시회도 다니고요. 오빠들이 번갈아 군대를 갔기 때문에 공백도 없이 의지할 수 있었고요. 오빠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좀 멀어지기는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를 알아서인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놀아주더라고요. 그것도 오빠들이 번갈아가며 해주었기에 저는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야, 너는 왜 친구들 두고 오빠들이랑 그렇게 노냐? 라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그저 아, 오빠들이 내가 막내라 걱정이 많아서 라고 하고는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친구들이었는데도 쉽사리 마음속의 말들을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마음 아팠던 그때의 일을 알게 되면 너도 잘못을 했으니까 걔들이 그랬겠지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고등학교에 올라가 처음 사귄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왕따 당하는 애들은 좀 불쌍하기는 한데 가만 보면 왕따 당할 짓을 해 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다시 떠오르면서 말이죠. 그 후로는 더 마음을 감추고 더 그저 다 괜찮은 척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에게조차도 마음을 확 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그저 같이 다니는 무리는 있었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격의 없이 지내는 친구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저 아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답답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전까지 큰 탈 없이 살았던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오랜 시간 지켜보던 오빠들도 답답했을 테지만 한 번도 채근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만 물어볼 뿐이었죠. 부모님께서는 그저 마음 아픈 막내딸 잘못될까 싶으셨는지 오빠들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었는데도 억세거나 자식들에게 강압적이신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쯤 일이 잘 돼 중학교 2학년이 지날 때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학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멀리 이사 간 것도 아닌데 그때 괜히 전학을 보냈다며 부모님께서는 자책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학시키고 더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해주신다면서 전학을 시키신 거였거든요. 고3인 오빠는 전학은 못 갔고요. 큰오빠는 군대에 가 있었기에 그때의 일은 잘 모르지만 둘째 오빠에게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는 척은 안 해도 그때부터 유난히 저를 더 챙기더라고요. 오빠들은 집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제가 너무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학 가기 전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는 일부러 가끔 만나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긴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 뿔뿔이 흩어져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활발하고 잘 웃던 제가 눈치를 보고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니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20대 중반이 되도록 연애는 해본 적도 없고 친구도 잘 만나지 않는 저를 보며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큰오빠는 부모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게 거래처에 미스터 박이라고 진짜 성실한 친구가 있는데 너 안 만나볼래? 나이는 너보다 2살 위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만나봐. 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오빠도 그래, 너 이러다 처녀 귀신 된다. 형 말대로 만나보기라도 해. 그것도 경험이라고 해보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은근히 큰오빠 말 들어봤어? 만나라도 봐. 라고 하시기에 괜찮은 척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시간이나 때우다 들어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나갔습니다. 제 걱정을 하는 가족들의 바람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기에 소개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 거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며 눈물 닦는 엄마의 마음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나가보니 인상부터 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앉아있더군요. 그런 적이 처음이라 저도 제 감정이 혼란스러웠지만 대화를 하는 내내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큰오빠의 말대로 성실해 보였고 저를 즐겁게 해주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받는 자리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묘한 동질감도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헤어지며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남자의 친절함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끔 그때를 되돌려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물구나무를 서서 저를 데려다줬다고 해도 저는 그 남자가 좋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요. 다행히도 남자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주선자인 오빠에게 동생인 줄도 모르고 외모며 성격에 대해 늘어놓더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남자의 그 전화를 받고는 제게 와서 그 사람은 너가 마음에 드나 봐. 너는 어때? 라고 조심히 물었습니다. 저도 나 그 사람 마음에 들어. 차분하고 부드러운 사람 같더라. 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제가 낯선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표현을 한 것이 부모님과 오빠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 그 남자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다들 제가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이었기에 저는 외롭지 않았고 서럽지 않았습니다. 남자와는 교제를 시작했고 부모님의 성화에 집에 와 인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인데도 굳이 집에서 만나야겠다며 부르시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사실 소개시켜주신 남 과장님이 제 큰오빠세요. 라고 밝히고는 남자는 긴장을 한 상태이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집안 행사에도 부르셨습니다. 오빠들도 남자친구를 또 다른 동생이 생긴 것처럼 대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남자친구와 가까워졌고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지만 밝았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런 점이 듬직해 보여 좋더라고요. 홀 시어머니의 시누이 하나, 시동생 하나 있는 집 가장이라는 점은 마음에 걸렸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함께한다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연애는 평탄하게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있었던 큰오빠의 결혼식에도 함께 참석할 만큼 돈독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야, 다음은 너희가 결혼해라. 난 언제 갈지 몰라. 라며 너스레를 떨 정도로 저희가 결혼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통장을 만들어 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모은 돈으로 저희의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보태서 모은 돈으로 전세라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남자친구는 번번이 양보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제게 항상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가 꼭 나중에 우리 혜주 왕비님처럼 모실게 라고 하기도 했죠. 아직 학업이 남은 동생들 학비와 홀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 일까지 도우면서도 힘들다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었기에 조를 수도 없었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함께할 날들을 그리며
그저 열심히 아끼고 모았습니다. 오빠들에게 자랑도 했죠. 우리 6개월 만에 1,500만 원 모았다? 승규 씨가 토요일 밤에 아는 형네 발레 파킹 일까지 해서 예상보다 더 모았어. 다음 주에도 내가 도시락 싸가려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큰오빠는 보기 좋다. 기특해. 요즘 같은 시대에 너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니? 오빠가 부끄럽다. 더 노력해야겠어. 라고 했고, 둘째 오빠는 야, 그래도 승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아버지 회사로 오라고 해. 아버지가 전에도 말씀하셨다며. 형, 저번에 말했던 일까지 하려면 우리 일손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신신당부하셨대. 우리 집 사위 된다고 그만두고 가지 말라고. 우리 승규 씨가 일 잘하잖아. 라며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모아 저희는 목표한 금액인 5천만 원을 공동 통장에 모았습니다. 각자 모은 돈은 저는 2천만 원, 남자친구는 1,500만 원이 있었고요. 각자 모은 돈과 예물은 예단 대신 신혼여행비와 커플링, 혼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그렇게 하라며 편의를 봐주셨지요. 시누이와 시동생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 어머님을 돕고 생활비도 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에 저희는 안심하고 결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그쯤 연애를 시작했지만 저희 보고 먼저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식장을 예약하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저희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번듯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바라던 테라스도 있고 햇볕도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아이는 꼭 낳자고 약속을 했었기에 아이 방까지 고려한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한 번에 집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고 가계약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찌나 설레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차근차근 저희들만의 공간을 채울 혼수들도 고르러 다니며 남자친구와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을 저희 뜻대로 고치고 싶다는 생각에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원래는 전세 보증금 다 줘야 공사하게 해주는 건데 신혼부부고 하니까 반이라도 주고 공사해요. 나머지는 이사 올 때 주고 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모은 공용통장의 돈을 먼저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러 집주인을 만나기로 한 날 남자친구 어머님의 식당에 문제가 생겨서 저와 남자친구는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큰오빠에게 돈을 맡기며 오빠, 진짜 미안한데 이것 좀 우리 신혼집 주인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 내가 주인분께 미리 전화는 해놓을게. 둘째 오빠는 통화가 안 돼. 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오빠는 흔쾌히 알겠다며 나서는 걸 봤고요. 그런데 2시간 뒤쯤 집부인분께 전화가 오더군요. 아유, 뭐야.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분 오시기는 해요? 라면서요. 그래서 네? 저희 큰오빠가 아까 나갔는데 아직 안 도착했나요? 라고 물으니 안 왔어. 급하다 그래서 내가 편의를 봐준 건데 이런 식이면 내가 마음이 상하지. 라고 하시기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오빠의 전화는 꺼져 있더군요. 급한 마음에 둘째 오빠에게 연락해봤지만 오빠도 형이? 알았어. 있어봐. 라며 전화를 끊고는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전화도 꺼져 있더군요.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발을 동동 구르다 어머님 식당의 일을 해결하고 저희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연락이 닿지 않는 큰오빠에게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안 그러고서야 오빠가 저희 집 값을 가지고 연락이 안 될 리가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거실에서 울고 계시고 아빠는 전화통화 중이셨습니다. 둘째 오빠는 저희를 보자마자 남석현 이 새끼, 이제부터 내 형도 아니야. 이 나쁜 새끼. 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빠 왜? 무슨 일이야? 큰오빠가 왜? 라며 묻자 둘째 오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큰오빠가 회사 공금과 제 집값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한 건지 조카와 언니도 연락이 안 된다고요.
회사 공금도 너무 많이 손을 대 부모님이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한 상태라 어디서부터 갚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형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형님이 라며 말을 못하고 둘째 오빠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 회사랑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랑 아버지랑 알아보니 별로라 그냥 접자고 했어. 그랬더니 좀 고집을 부리다가 알았다고 하더라. 그때 승규 너 회사 오라고 할 때도 그 일 때문에 원래 하던 일 다 팽개쳐서 그때 내가 그런 거였거든. 그런데 이 멍청한 게 뭐에 씌였는지 우리 몰래 계속 했나 봐. 그러다 돈만 물리니까 감당 못하고 도망간 것 같은데 이걸 어디서 찾아?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의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5천만 원 속에는 제 노력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자친구의 피와 땀이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시켜 먹고 짜장라면을 대신 먹었고 남자친구는 회사 일 말고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그것도 큰오빠가 가지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어떤 고생을 하며 모은 돈인지 잘 아는 큰오빠가 그럴 리 없다며 무슨 일이 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시는 걸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오빠에게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지를 자랑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오빠에 대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가 현실을 깨닫게 되자 머리를 감싸며 웅크리고 앉더라고요. 아마 제일 화가 난 사람이 아닐까 싶었는데 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미안하고 더 속상해졌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승규야 미안하다. 너희 돈까지 그 나쁜 놈이 아이고 라며 우셨습니다. 아빠는 철푸덕 주저앉아 멍하게 계시다가 둘째 오빠와 무언가 상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저의 결혼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못마땅해 하시긴 하셨지만 남자친구가 여태 나 때문에 같이 고생해준 여자친구예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요. 라며 고집을 부려서 어머님을 설득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빠와 둘째 오빠는 큰오빠가 남겨놓은 빚을 갚기 위해 회사의 주력 상품의 특허를 파셨고 나머지는 나누어 갚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생활비는 모자랐고 그 생활비를 제가 보태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둘째 오빠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쌓여가는 공과금 용지를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전보다 술을 자주 드셨고 취하시면 IMF도 견뎠어. 걱정 마라. 아빠가 다 해낼게. 걱정 마.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돈을 더 모아 2천만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남자친구 혼자 모은 돈이었죠. 그러던 중에 뱃속에 저희 큰딸이 찾아온 것을 알게 되어 결혼을 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 친정 근처의 투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보려면 그 수밖에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모은 돈은 저는 여전히 1,000만 원이었고 남자친구는 2천을 모았다며 제게 주더라고요. 전에 하기로 했던 예식장이며 집 가계약금이며 혼수 계약금들. 혼수 취소를 하며 못 받은 돈을 제하면 남자친구는 그동안 꽤나 모아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도 생활비 때문에 썼는데 말이죠. 식은 전보다 더 작은 예식장으로 잡아 서둘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시누이가 아유 어쩜 식구들이 양심이 없어요. 우리 오빠만 코 깨었네. 라며 혀를 차듯 말을 할 때는 남자친구를 놓아주어야 하나 싶어 헤어지자고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니? 너니까 결혼하려는 거야. 뱃속의 아가는 어쩌고 헤어져.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며 저를 다독여 주더군요. 둘째 오빠는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아빠와 일만 했습니다.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아무도 해고하지 않은 채 회사의 빚들을 갚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생활비 늦거나 적게 들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도 집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함께 빚을 갚자고는 못하니까요. 뱃속의 아이는 자라는데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서글퍼 울었습니다. 둘째 오빠의 말대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을 먹었는데도 큰오빠가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에게 대견하다며 칭찬하던 그 얼굴도 다 가식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제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예단 타령을 하는 시누이와 시동생이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고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셨고 둘째 오빠는 회사 일을 하느라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일이 터지고 회사를 옮긴 남자친구 역시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다시 잡은 결혼의 기회라며 찾아온 아이에게 매일 감사의 말을 해주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겨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간에는 다투기도 많이 다퉜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먹다 말다가도 나가서 전화를 받기에 누구냐고 했더니 아니라면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꼴을 지켜보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캐물었더니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투게 되고 원망도 생기더라고요.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더라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동생들하고 엄마야. 자꾸 돈 해달라 그래서 혼냈어. 당신한테는 전화 못하고 나한테 하는 거지. 라며 미안해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사과를 하고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전화를 받는 남편에게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싸우기 싫어서요. 남편이 비밀스러운 통화를 할 때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저는 그냥 저희 딸과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그만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둘째도 태어나고 저는 어느새 40대 중반의 여성이 되어 있더군요. 부모님은 전보다 더 나이가 드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빠와 오빠, 남편의 회사 빚은 그 사이 많이 갚아 거의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둘째 오빠는 헤어졌던 그 여자와 다시 만나 결혼을 했고요. 올해 5살이 된 예쁜 조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새언니는 어머님 덕에 제가 아이 보기도 훨씬 수월해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 다니면서 시집살이 쉽지 않을 텐데도 항상 웃어주는 새언니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투룸에서 시작해 지금은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참 어지러웠을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큰오빠가 그렇게 사라지고 결혼하기까지도 힘들었지만 결혼하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아이가 있다 보니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돈이 먼저 생각나는 순간은 정말 서럽고 혹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큰오빠가 만든 빚을 갚기 위해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거의 다 갚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큰오빠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큰오빠와의 모든 기억을 다 지운 듯이 큰오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머님이나 시누이가 사기꾼 어쩌고 하며 입을 열 때가 있었지만 남편이 단도리를 했는지 안 들리게 해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큰오빠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하루 종일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안절부절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이 또 돈 사고 쳤나 싶어. 왜? 이번엔 또 얼마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형님이 들어오신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 왜? 술 한잔 하재? 어제 거래처 약속 있고 안 했어? 라고 답하니 아니 큰형님, 남과장님 이라고 하는데 제 귀가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큰형님, 남석현? 이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나타난다니 어디서?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형님 그동안 베트남에 계셨어. 당신이 누구냐고 묻던 그 전화도 형님이시고 전에 민석이 돈 사고 친 거 갚아주신 것도 형님이셔. 라고 하기에 무슨 말인가 싶어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이야기해. 이거 알면 우리 엄마 진짜 쓰러져. 라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쉰 남편은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러다 한 2년쯤 지났을 때 해외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안 받았는데 음성을 남기셨더라. 그래서 형님하고 연락이 시작됐어. 너무 미안하다고 우시는데 나까지 매정하게 내칠 수가 없어서 전화 주고 받았어.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형님 일이 잘 됐나 봐. 이번에 역으로 한국에 진출하시는데 오셔서 가족들 만나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이제 그동안 고생시킨 거 다 갚고 사죄하시겠다면서 하는데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생한 것들이 떠오르며 서늘한 감정들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둘째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승규, 너 아휴 미친놈들 이라며 부들거리다가 큰오빠가 고생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을 닦더라고요. 큰오빠는 갑자기 사업 확장의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회사 공금에도 손을 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업 제안은 사기였고 큰오빠가 건넨 돈을 가지고 도망간 일당을 잡으러 베트남에 가려는데 제가 집값을 맡긴 거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베트남 정착금을 하고 돈이 되는 건 뭐가 됐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류 열풍을 타고 여러 사업들이 잘 되기 시작했고 베트남과의 교류가 증가한 한국에서 역으로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아이템을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겸 15년 넘는 시간 동안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한 가족들을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 아빠는 땅만 보고 한숨을 쉬셨고 엄마는 우셨습니다. 가족의 눈치를 보시긴 했지만 오빠를 만나는 것 또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당신 생각대로 할게. 우리야 같은 뱃속에서 나고 자란 형제와 부모지만 당신은 다른 제안도 많았잖아. 사실 여기서 가장 피해자야. 라고 하자 남편은 난 형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다고 봐. 물론 형님이 잘하셨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동안 멀리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멀리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셨잖아. 속상하고 화난 마음은 좀 밀어두고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만이라도 들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오빠도 어느덧 중년의 남자가 되었더라고요. 살은 엄청 빠져 있고요. 부모님께 큰절을 하더니 제게는 미안하다 라고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너의 지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하겠니? 이 못난 오빠가 우리 막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미안하다. 라며 우는데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지 오빠의 거친 얼굴이 고단해 보여서 그런 것인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나쁜 마음 안 먹고 이렇게 살아있으면 됐어요. 왜 이렇게 말랐어요? 라며 안아주자 저를 붙들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런 큰오빠에게 작은오빠는 너가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다 풀릴 것 같아? 라며 울더라고요. 저희가 어릴 적부터 다른 형제들이 다른 형제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뭘 하면 배신자라며 응징하고는 했는데 큰오빠는 가족을 저버린 순간 배신자였습니다. 배신자는 다음 간식 시간에 간식을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 큰오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갚으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큰오빠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것만큼 보상이라며 저희에게 현금으로 다 갚아주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이제 막내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경제적인 이유에서 미뤄뒀던 것들을 이제는 눈치 안 보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배신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형제가 뭐라고 가족이 뭐라고 그래도 용서가 되고 다시 믿게 되더라고요. 용서하고 말고가 없이 마음이 풀렸으니까요. 어머님과 시동생은 자신들도 베트남 가서 사업을 하겠다며 성화이지만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렇게 저희 큰오빠 욕을 하다가
잘 돼서 돌아왔다는 소리에 태도가 달라져 저러는 걸 보면 믿지는 못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빠가 하는 일 계속 잘 돼서 우리가 서로 못 보고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믿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배신당하지도 마시고요. 언제나 웃는 일만 생기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